어, 좀 많이 크죠, 강의장이. 그죠? 이제 이 야원에서 가장 큰 강의장이에요. 제가 여기서 교육학 강의를 하는 그 장소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 이 강의장을 빼줄 줄 몰랐는데 수요일이 아니고 오늘 금요일이죠. 이 강의장을 일단 이렇게 빼줬는데 아침에 이제 와서 원장님하고 이제 뭐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연히 이제 만나서 이제 이래저래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금 정착 강의 들어가는 거하고 굉장히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큰 흐름이 윤리 강의를 제가 오래 했죠. 굉장히 오래 했고 과거에는 조금 직간접적인 부분에서 약간 양쪽으로 고려하면 약간 간접적인 부분에서 직접적인 부분, 뭐 간접적인 부분이 포인트라고 한다면 지금 뭐냐면 이제 똑같이 직간접적인데 직접적인 부분이 지금 또 제가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뭐 윤리 과목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과목의 형태의 흐름이 교재나 자료로 일단 이렇게 간다 이런데 결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교재나 자료 제대로 못 봐냅니다, 선생님들 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안 좋은 언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전문가가 보면 알아요, 사실상. 그래서 어떤 특정 강사를 제가 겨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전공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 교재 상하 제대로 마스터해서 보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해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수를 선발해도 사실상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근본적인 거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편하게 공부를 스스로가 또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의지는 좋은데 기본서를 읽어가면서 학원과에 관련되는 교재들을 같이 보면 뭐 별 문제는 없죠. 근데 그 내부 안에는 책과 어떻게 보면 그 책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봐내지 못하면서도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머릿속에 살아있는 거는 바로 뭐가 살아있냐면 효율성이 어떻게 보면 움직이고 작동하고 살아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선생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냥 혼자 학습하고 그래서 방향 자체는 제가 볼 땐 좋은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뭐냐면 텍스트가 저질이다. 그게 바로 첫 번째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학부 때 기본서나 학부 때 아카데믹하게 학문적으로 기르지 못했다. 근데 혼자 공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점들이 상충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그 틈을 잘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합격을 하려면. 그 틈을 아주 잘 쪼개고 잘 파고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정착 강의를 그 개강을 하는데요. 개강을 이렇게 지금 그 시작을 하는데 이 정착 강의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그 부분에서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잘 들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정치학의 성격은 어떠냐면요. 윤리과에서 이 정치학을 쓰는 이유는 정치학 그 자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회과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과의 정치학을 쓰는 이유는 정치학 이론들 자체가 윤리과의 목적에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가라는 측면에서 이 정치학 이론들을 바로 쓰거든요. 그래서 순수 정치학 이론들을 우리가 또 뭐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인 시험에 직결돼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챕터부터 도덕경륜까지 나가는 부분은 도덕경륜 마찬가지지만 윤리교과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윤리교과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 정치학 이론들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세세하게 다 달라요. 자, 세세하게 다르다는 거는 제가 이론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조건이 굉장히 세부적이다. 자,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학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인데 제가 윤리학을 굉장히 명확하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굉장히. 근데 윤리학은 조건이 세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공부 안 하면 적용 못 시키고 풀려가지고 언어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엄청나게 높은 게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보는 교과 내용학 내부 안에서 주요 부분에서 서양과 동양과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도 알아야 되지만은 공부할 때 뭐냐면 조건 부분은 우리가 파악은 어느 정도 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 어떤 세부적인 부분 자체에서 나오는 언어나 키워드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치학 이론, 특히 정치학 이론은 조건이 어떻냐면 조건이 굉장히 세부적이다라는 게, 조건이 굉장히 세부적이다라는 거는 이론도 굉장히 세부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조건에 맞는 형태의 답안이, 윤리학은 뭐냐면 여러 형태의 언어들 중에서 내부 안을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뽀개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명확한 키워드가 잡혀야지만 명확하게 글이 나옵니다, 사실. 풀려서 나올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이쪽은. 밑에는 어떠냐면은 조건 자체가 세부적인데 이 조건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 답안이 명확해요. 답안이. 그러면 좋은 텍스트는 뭐냐면 조건이 세부적이고 답안이 굉장히 명확한 텍스트라야 합니다. 정치학은 사실상. 그래서 이 정치학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자적으로 쪼개가지고 각각의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크의 재산권이다. 명확한 형태의 세부 조건이죠. 로크의 자연권이다. 이게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지만 정치학에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부 조건에 따른 일반적인 정의의 형태인데 굉장히 명확하다. 그리고 정치학의 특성은 뭐냐면 한번 보면 쓸 수 있다. 그럼 어떤 부분이냐면 내용이 엉뚱한 내용이거나 윤리과에서 쓰지 않는 내용 자체면 시험 문제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내용들을 안 봤으면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뭘 쓰라고 하는지가 전혀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게 바로 정치학이에요. 정치학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대학 후배인 박성건 선생이 고등학교 교사로 가지 않고 올해 박사를 받았는지 몰라. 내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되던데 못 받아서 전화를 안 받나? 내가 볼 때는 박성건 선생이 과거에 정치학을 했던 게 방식이 맞는 방식이에요. 딱 맞는 방식이에요. 근데 박 선생이 과거에 정치학을 할 때 못 쳐냈던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게 국제정치나 통교론이나 이런 걸 안 다루고 박효진 교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윤리과에서 기출하는 정치 철학적인 파트 부분을 박성건 선생이 어떻게 했냐면 개념을 선생님들 뭐 대학별 특강을 하거나 학원 강의 들으면 쭉 개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찍죠. 근데 그때조차도 명확하게 티칭 자체를 못 합니다, 사실. 근데 박성건 선생님은 정치학에 관련되는 개념을 한 4, 50개 정도를 딱 구성을 해가지고 각각의 세부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줬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적중을 하나도 못 했는데 제가 윤리학에 적중을 많이 한 해예요. 하나도 못 했는데 2005년도에 정치 철학이 나오면 적중을 엄청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위 조건 부분에서 통교론이라든지 기타 다른 형태의 부분,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가 좀 빈약했다. 그러니까, 그 강의 때 안 다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앞서가던 강의였어요. 노량진 전체에서. 그러니까 박 선생님이 뭘 잘 가르쳤냐면 조건을 잘 가르쳤겠죠, 분명히. 세부적인. 그리고 그 세부적인 조건에 구성되어 있는 일반적 정의의 형태가 언어가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명확하다. 그 박성건 선생이 가르친 게 바로 지금 선생님들이 받아온 교재 안에 일정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하고 같이 쓴 교재하고 라고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리고 박성건 선생이 낸 문제의 형태의 부분이 지금 보십시오. 몇 년 지났어요. 지금 10한 2년 지났죠. 그 문제 파일 4개를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 기출됐어요, 지금 서답형에서. 그럼 이건 뭐냐면 그만큼 명확하다는 거예요. 나오면 딱 걸려서 나오면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내지 않는 이상은 또 거기에 관련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어쨌든 윤리교육과 관련을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식 자체가 이제 그런 방식에서 이 텍스트를 볼 때 어떤 조건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유념해서 일단 이 공부 방식에서 공부를 일단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 있고 이게 지금 어떠냐면 이제 한 400페이지 분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 제가 50페이지 가까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어디까지 제가 읽어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순차적으로 그 챕터를 일단 읽어오시면 되고, 저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강의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교재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 교재를. 그러면 선생님 교재를 쓸 때 좀 그렇게 좀 써주죠.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위험합니다. 굉장히. 왜 위험하냐면 평가원의 출제 텍스트가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제끼고 내고 해요. 비웃으면서도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죠. 글이 또 안 나눠져 있으면은 이게 그냥 문장 형태로 쭉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장 형태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형용사하고 부사를 빼도 일단 구는 나오잖아 어쨌든. 그냥 그거 다 빼버리면 문장이 이만큼이 되려면 쓸 수 있는 거는 한두 줄밖에 안 된다고. 비효율적이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하는 방식에서 선생님들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5, 6월 달에 스터디를 강의 안 듣고 스터디를 했는데 내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못 돌려내는 거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비효율적 공부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비효율적인 거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뒤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밀리거나. 그럼 밀리면 빨리 그만두고 교과서 봐야죠. 그것도 시기가 이제 끝난 거야. 교과서 2년 나왔잖아. 끝난 거야 이제 그게.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극약 처방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상 안 되면 중간에 한 8월 달에 다 그만두고 교과서 보라고 그랬어요. 공부가 굉장히 엷은 근데 그거는 제가 왜 하냐면 선생님들이 뭘 하더라도 그 내부 안에는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빠져버리면은 어떤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본질을 못 보게 돼 있어요. 인간을 안 보면 도구적으로 돈만 본다든지 도구적으로 기능적인 부분만 본다든지, 물론 도구적으로 기능적인 부분만 봐서 인간을 안 보고 완벽한 형태의 티칭과 완벽한 적중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학원 강사로서의 본질에서 아주 부합되고 일치되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부 안에는 뭘 봐야 되냐면 인간을 바로 봐야 된다. 그 인간을 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학원 강의를 와서 그 해에 첫 해 합격하는 선생님들이 극소수지만 합격을 하더라는 게 제 경험이에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합격을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부분인데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고 하나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2003년, 4년도에 학원 강의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충북대 학생들이 대거 노량진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학과 인원수가 많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쟤가 어떻게 합격했지? 다른 선배도 공부 많이 했는데 다 떨어진 거야. 그때도 자료를 봤죠. 그때 뭐 봤는 줄 아세요? 선생님들 롤즈 정의로나 국가권위 봤어. 대부분 다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근데 제 교재에서 메타윤리가 나오고 제가 그때 당시에 서양철학을 강의를 밀도 있게 강의를 했어요. 지금처럼 조건에 따라 강의를 안 했지만은 가르칠 수 있는 서양철학은 선생님들이 거의 레비나스까지 제가 가르쳤으니까 전부 다 현대철학까지 다 가르쳤어요. 다 질려버리는. 그러니까 메타윤리 내부 안에 있었던 그 책의 내용인데 본인이 수업을 들으러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자려고 뭐고 이래가지고 그냥 남아있는 기간 동안 메타윤리만 봤다는 거예요. 그냥. 학부 때 공부를 너무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라고 했던 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난 안 되겠다. 자려고 뭐고. 근데 요행이 그 해에 보면 적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대학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합격을 한다. 자, 그런 극소수의 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떠냐면 작년, 재작년 문제하고 그 앞에 나온 2년 문제하고 달라요. 그 앞에 나오는 2년 문제는 극약 처방이 안 통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건 공부를 해야지만 그래도 합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작년, 재작년 문제 같은 경우, 특히 재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깊게 안 해도 말 그대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이렇게 선택을 어떻게 보면 한 거예요, 사실상. 했기 때문에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합격이 어떻게 보면 나온 거거든요. 역사가 아무리 변해도 다 말을 해주는 게 좀 지금 보면
난 전부 다 기억을 하는 게 2003년 같은 경우에 자 봅시다. 내가 과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윤리학이 절반이 나왔고요. 나머지가 7차 교과서들은 교과서 절반이 나왔어요. 구조가 이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2004년에 봤던 2005년 문제 있죠. 윤리학이 나왔어요. 근데 뭐 윤리학과 더불어서 뭐가 나왔냐면 서양 철학이 나왔습니다. 밀도 있게. 예. 요 형태 부분이 아주 압도적인 형태가 나왔어요. 이건 말 그대로 기본서죠. 기본서 교과서예요. 근데 이쪽으로 또 가보면 2005년도에 자 나왔던 게 뭐냐면 자 똑같이 윤리학하고 철학하고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정치 철학이 나왔어요.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요소들이었어요. 이게 전부 다 지금 6년에 본 시험이죠. 그죠? 요 형태예요. 이거는 뭐냐 기본서입니다. 이게 과거서답형 흐름이에요. 2006년 보십시오. 2006년에 뭐 나왔는 줄 아세요? 지금은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완전 윤리과 언어가 나왔어요. 이게 2006년 문제야. 이 특강이 주요했던 문제예요. 이 해 한 해가 사실상 적게 뽑기도 했고 사실. 근데 구조적으로 지금 불가능해요 이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그래서 극소 부분은 가능은 한데 그 다음에 2007년에 본 문제 있죠. 자, 이 문제의 형태부터 기본서는 기본서인데 문제가 약간 엷어지면서 범위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문제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쭉 계속 바뀌었거든요. 문제가 계속 영역이 바뀌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언어가 바뀌고 계속 바뀌다가 2007년도 문제를 딱 보면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근데 이쯤 오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의 공부의 밀도는 어디까지 천장지지로 올라간 거예요. 위로. 이때 공부는 뭐냐면 학원 교재가 있어도 기본서를 안 보고 임용 공부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제가 첨삭을 해보면 언어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글을 그만큼 잘 쓴다는 거예요. 과거의 선생님들이. 올해 합격했던 선생님들 과거의 선생님들 같으면 합격 못합니다. 그 언어 가지고는.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 첨삭을 해보고 합격을 시켜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공부의 분위기인 거예요. 사실. 공부하는 방식에 관련되는 문제이죠. 사실. 그리고 2008년부터 해가지고 요때 벌어졌던 형태의 부분들이 뭐다. 각각 모든 영역이 균형 있게 나온 거예요. 이때는 어땠냐면 2002년 이때는 롤즈 정의론 하나가 8점, 7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하나가 자지우지를 해버리는 거야. 완전히 그냥. 그다음 배점 포인트도 사실은 일로 넘어오면 서양이 압도적이었어요. 동양은 배점 있다 하더라도 동양 문제는 어려운 문제들이 안 나왔어요. 이때는 사실. 근데 이 객관식의 주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2008년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문제의 전반적인 형태들이 이렇게 퍼지면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나온 근본적인 원인이 제 지도 교수님 때문이에요. 김웅경 교수님 때문입니다. 이게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면 평가원 계실 때 순수 철학 이론들 다 뺀 거예요. 전부 다. 구성을 갖다 시킨 게. 자, 전부 다 뺐고 영역 간 범위를 다 잡은 거예요. 이게 2008년부터 어떻게 이어졌냐면은 이게 객관식 끝나던 시점 2013년까지 이게 이어진 거예요. 이러면서 윤리과의 체계가 잡힌 거예요. 이때가. 영역표가 7년 말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교원대에 가시면서 이 이후에 평가원에서 영역표를 안 지킨다고 불만을 계속 토로를 하셨어요. 이때 무력화된 거예요. 영역표는. 2010년 이후로. 사실상. 요때 주요한 변화가 바로 뭐냐면 동양하고 한국의 난이도가 정밀해졌다. 이때. 이거는 윤리과 이제 젊은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이 바뀌면서 나타났던 변화예요. 그러면서 이 시험에 관련되는 범위가 객관식 형태의 부분을 2008년부터 요때까지 범위를 딱 보니까 조금 디테일해서 졌지만은 이 범위를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윤리과가 이게 계속 오게 되면서 범위가 일정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래서 객관식 5년을 딱 회고해 보면 제가 하원 강의할 때도 벌려놓은 게 지금 이까지예요. 이론을 계속 쫓아갔어요. 중간중간에. 이게 지금 5년 동안 보면은 큰 틀에서 안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안 빠져나간데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뭐가 성행했냐면 자료가 성행하기 시작한 거야. 기현상인 거야, 이게. 그리고 객관식 5년을 해보니까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객관식 틀리는 이유를 보니까 정확한 개념 정의에 대해서 뚜렷하게 암기를 못하니까 틀리는 게 바로 객관식 부분이었던 거예요, 뒤에. 자, 그렇게 하고 요렇게 왔죠, 그죠? 와가지고 첫 해에는 원래 문제를 어렵게 안 내거든요, 뭐 바뀔 때 평가 부분에서 고만고만한 문제들이 일단 기출이 됐어요. 윤리과 언어도 기출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떻게 갔냐면 다시 기본서를 간 거예요, 이게. 제가 요해까지 강의라고 그만뒀거든요. 그게 지금 나타난 게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형태의 언어에서 중역적인 언어들이 지금 다 담긴 게 바로 그 교재예요. 지금 상하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요때하고 요때에 적중을 거의 80% 이상 정도. 내가 이때 적중된 거 언제 알았냐면 내가 교원대 박사할 때 알았어요. 하도 아이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미 떠났는데 뭐 보니까. 그러니까 내심 속으로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살아온 삶이잖아. 시간이 변해도 틀리지 않았다. 근데 이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교과서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좀 더 많이 10개. 그리고 지금 작년 본 시험 문제가 어때요? 지금 보면은. 반을 나누면 기본서와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지금 다시 어떻게 간다, 지금. 큰 형식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구조는 사실상 말씀드렸듯이 해겔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역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무너질 때가 있는 거고 그게 역사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 부분만 제대로 분석을 가만히 해봐도 예측적인 부분에서 잡아가야 될 게 지금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월 달부터 선생님들한테 제가 뭐를 연습을 시켰습니까, 지금? 당연히 지금 기본서를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뭐 이해되든 안 되든, 그죠? 그 다음에 교재 보라고 했죠, 그죠? 자, 기본서. 그 다음에 제가 기출 교과서 보라고 그랬죠? 이 흐름이 지금 어느 형태의 흐름으로 튄다 하더라도 이 양자의 대비가 1월달 강의할 때부터 되어 있어야지 뒤에 가게 되면 엉뚱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때까지 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다? 또 자료를 또 가는 거야. 기본이 흔들리게 되면은 뒤에 가게 되면 또 그렇게 또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윤리과 정치학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작년에도 지금 어떻냐면 조일수 교수님께서 내셨거든요. 중북대 작년 문제를. 조일수 교수님하고 그다음 목포대학교 조지현 교수님은 다 박형선 선생님 제자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잘 모르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기출이 된다 한다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정치학 같은 경우가 사실상 우리가 좀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부분들이다라고. 윤리학은 또 다른 영역은 뭐 특강 자료고 뭐 어딜 내도 그냥 일반적인 기본서에서 다 빼낼 수밖에 없어요. 다 겹쳐요. 정치학은 조금은 주안점을 둬가지고 이걸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유심히 잘 변별해야 되는 그런 특성들이 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도덕 그 발달 심리학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학자와 이론의 깊이 정도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공부해야 될 걸 공부를 일단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시간에 내가 좀 무겁게 안 가려고 그랬는데 큰일이야 이게. 하여튼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너무 많이, 이제 너무 많이, 손바닥처럼 너무 많이 알아서 대학 교수님들이 아무리 안다고 하셔도 학원을 아시겠어요? 응? 학원 강사들이 아무리 안다고 해도 대학을 알겠습니까? 응? 근데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윤리하고 저하고 뭔지, 뭐 양쪽으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또 그렇게 또 체험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학 내부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 현직 교사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 채점 기준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가만히 빠져서 나와서 보니까 그런 거야 사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그 정착하는 부분은 이걸 이제 저하고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인지, 시마토키 훈련하고 조금은 비슷해요. 좀 비슷한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잘 따라가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정치학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민주주의인데, 자, 이 민주주의는 자, 직접 민주주의와 자, 간접 민주주의가 있죠, 그죠? 이것을 자, 우린 데이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요걸 이제 자,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연원 자체가 사실은 존 로크죠, 그죠? 로크 부분에서 연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부분은 소피스트 부분이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가장 크게 달해서 완성됐던 시기에서는 바로 페리클레스치아에서 페리클레스치아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있었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어원은 자, 데모스와 자, 크라티아. 자, 그래서 데모크라티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자, 데모크라시가 바로 민주주의의 자, 어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쪽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데모스가 사실상 인민입니다. 인민. 자, 인민은 예를 들어서 1인에 관련된 치자가 있다. 치자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치자도 포함하는 거죠. 그죠? 치자와 피치자. 통치 받는 사람을 포함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그 국가 내부 안에 그 정체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인민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민이 뭐다?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체제를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민주주의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부분에서 인민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인민이 뭘 갖고 있다? 자, 주권을 갖고 있고, 이 인민이 뭐 한다? 자, 행사한다 라는 거죠. 그죠? 자, 행사한다.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 인민이 권력을 갖고 있다. 자, 이 틀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되는 의미, 자, 조건이 나왔어요, 지금. 잘 아는 거지만, 자, 의미, 민주주의의 의미죠, 그죠? 자, 이거를 이렇게 확장해 놓은 것 같아요. 자, 민주주의의 의미는, 자, 국민주권. 자,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게 뭐다? 하나의 원리죠, 그죠? 자, 정치에 관련되는 원리다. 그래서 이 국민주권의 원리를 뭐 하는 거? 표현하는 거. 자, 표현하는 것이다.
자,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이게 민주주의 정의죠, 그죠? 그래서 인민이 주권, 권력을 가지고 권력 행사하는 것이다.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그죠? 인민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고, 이 국민이 가진 주권을 표현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시간에 뭐 사회 시간에 굉장히 많이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건이 나온 게 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목표. 자, 기본적인 거니까 하는 겁니다. 자, 존엄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유, 평등, 복지가 나와요. 이제 후대에 어떻게 칼막스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긴 하나 민주주의 부분에서는 인간 존엄성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게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목표이다라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의 목표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상이 있어요. 정치적 이상. 자,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겠죠, 그죠? 자, 20페이지에 지금 보십시오. 4번. 자, 4번. 자, 정치적 이상이라는 부분 있죠, 그죠? 자, 요게 주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자, 정치적 이상. 20페이지에 4번. 자, 정치적 이상은 시민들 간의 평등, 자유, 법, 정의, 자, 존중이다라는 겁니다. 자, 법, 정의, 존중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법, 정의, 존중이다. 자, 그렇게 일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성이에요. 특성. 자,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뒤에도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자, 정치적 평등이에요. 자, 제한적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건 여자와 뭐 어린아이를 일단 배제하는 형태가 되지만 만 20세 이상의 성인 부부는 누구나 똑같이 자기가 통치자인 동시에 피치자이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정적 평등을 일단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 부분인데 이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정당한 원칙이다. 뒤에 가면 아테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성 중에 정치적 평등이 있는데 이것을 정당한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만 20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참여, 그다음에 입법, 사법, 업무. 자, 선생님들 지금 이 필기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걸 이제 대충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그냥 이렇게 특성 정도는 일단 쓰고 강의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다음에 아테네 민주주의 특성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 자, 이게 이제 바로 자, 시민적 덕성이다. 우리가 뒤에 가면 공화주의에서 시민적 덕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시빌 비루투라고 시민적 덕성. 그래서 이 시민적 덕성에서 가장 중심적인 말은 뭐냐면 자, 공공선 내지 공동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징적으로 보면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지만 민주주의와 고대 모든 민주주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와 뭐다 고대 아테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화주의의 어떤 공통분모예요. 사실은
이런 형태의 공동선 추구라고 하는 부분은. 그죠? 그래서 여기 바로 시민적 덕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은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자, 루소에 가게 되면 나중에 일반 의지가 나올 텐데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루소에도 시민적 덕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제 시민적 덕성의 원칙이라 놨어요. 데이비드 헬드의 민주주의 모델에서 그렇게 구성을 일단 해놓은 겁니다. 데이비드 헬드는 제가 학부 때는 전혀 제가 못 보던 거였는데 대학원 석사할 때 그때 데이비드 헬드 책을 가지고 그때 나눠가지고 강독을 하고 발표하고 했던 기억들이 일단 나요. 그래서 이제 뭐 워낙 그 유명한 어떻게 보면 고전인데 제가 학부 때 봤던 책보다는 상당히 지금 책이 많이 좋아졌더라고 보니까 표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읽는 거는 좋은데 지금 우리가 나가는 이 조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정치학은 엉뚱한 자료나 텍스트를 읽는 게 극약입니다. 극약. 사실상. 그래서 충분히 심화 독해 훈련할 때 제가 다룰 거예요. 윤리과에 쓰는 형태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냐면 일단 이 교재를 범위가 한 주에 50페이지, 50페이지 해서 8주를 나갈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거를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보고 나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약간 조건을 통변하는 훈련들. 그래서 거의 실전으로 곧바로 돌입을 해서 정치학은 바로 대비하는 게 낫다. 이게 곧 지금 뭐냐면 개념을 어느 정도 한과 동시에 바로 그냥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고 그래야지만 뒤에 안 쫓겨요. 뒤에. 그래서 매주 나름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바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 플라톤이 지적한 건데, 자, 중우정치. 사람들을 굉장히, 자, 어리석게 만든다. 자, 그럼 두 번째 뭐냐면, 제한된 시민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제한된 시민권이라고 한다. 여성 참여가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이런 맥락에서 같은 말인데 여성 참여가 안 되니까 뭘 보장하지 못한다. 정치적 평등에 대한 자, 보장을 못한다라고 하는 특성이에요.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할 수가 자,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보면 자, 선생님 지금 보면 21페이지 4번을 보십시오. 자, 이 페리클레스가 본 민주주의에 갖춰야 될 조건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죠? 자, 조건 이렇게 나오는데 요 페리클레스 안에 사실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성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주어가 페리클레스가 본 민주주의에 갖춰야 될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페리클레스가 본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고대 그리스 아테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테네 민주주의 조건. 자, 그럼 이게 주어가 돼야 돼요. 지금 선생님들은 동시에 뭘 보고 계시냐면 실질 문제에서 문제 조건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죠? 자, 이거 선생님들이 재구성해서 일단 써보셔야 돼요. 자, 문제 조건 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갈 지금 중심적인 형태의 부분들을 보는 게, 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직접 참여. 직접 참여. 자, 그 다음에 법 평등. 그 다음에 다원주의. 그 다음에 공적. 그 다음에 헌신. 자, 제가 지금 뭘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냐면, 자, 지금 문제 조건을 봤죠, 그죠? 아테네 민주주의가 갖춰야 될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페리클레스가 본 민주주의인데, 요렇게 지금 봤을 때,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부 안에 필요한 구보다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죠? 지금 그 단어를 동그라미를 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선생님들이 정리를 어떻게,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써봐야 되겠다.
문제의 조건에서 주어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답안도 뭐다? 주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이게 이제 주어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를 친 부분에서 그대로 읽어보면 자, 시민들의 직접 참여, 법 앞의 평등, 다원주의, 공적 삶에 대한 헌신. 그죠? 그리고 뒤에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지금? 응? 이다. 이 교재는 지금 그런 형태로 선생님들이 다 써보셔야 돼요. 그게 가장 명확해요. 사실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그냥 읽을 거예요. 한참 읽고 나서 이해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해하고 나서 뒤에 쓸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뒤에 가다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올해 지금 1, 2월 달부터 지금 이렇게 패턴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야 될 거. 하나씩. 그래서 다른 그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공부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을 때 사실은 제대로 잡는 것 같아도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 선생님들께서 공부하는 부분에서 하나씩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민주주의의 비판적인 플라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플라톤. 자, 중우정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되겠다 지금.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 자,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번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지금 자, 주어가 뭐가 되겠다. 자, 중우정치지. 이제 중우정치. 자, 첫째 줄에 자, 중우정치. 자, 이게 바로 주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5-2에 지금 자, 둘째 줄 보면은 자, 동그라미를 치든지 뭐 줄을 긋든지 보면 뭐가 있어요, 지금? 올바른 지도력 없지. 올바른 지도력. 자, 그 다음에 자, 지도자. 셋째 줄에 자, 지도자. 그리고 끝에 자신의 인기와 지위 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대중의 요구에 순종. 자, 동그라미를 일단 치세요. 자, 그 다음 밑에서 둘째 줄, 주의 깊은 판단, 즐겁지 않은 진리. 그죠? 자, 즐겁다는 건 동그라미를 치고, 진리는 이걸 치십시오. 그럼 중우정치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인출이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은 그냥 뭐 국민들을 뭐 인기 영합적으로 선동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답안이 풀려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게 사실상. 그래서 중우정치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중우정치와 관련되는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에요? 올바른 지도력이 없고 그다음 주의 깊은 판단이 없고 그다음에 즐겁지 않은 진리. 이건 플라톤이 약간 비꼬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자, 지도자는 자신의 인기와 지위, 그 다음에 대중의 요구에 순종하는 거. 그죠? 그 다음 즐거움. 이것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올바른 정치를 못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 지금 선생님들이 답안을 어떤 문제의 조건을 보고 주어의 어떤 위치를 놓고 어떤 단어를 통해 가지고 재구성할 것인지를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말 그대로 써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강의할 그 부분이 바로 근대 사회 계약론자거든요. 그럼 근대 사회 계약론자하고 요 범위 같으면은 올해도 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과거에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좋은 언어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일단 써보는 연습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고 심화 독해 훈련에서는
제가 볼 때는 원문에 근거해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또 약간씩 좀 이렇게 확인해서 약간 보완하는 형태의 부분으로 일단 나갈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일단 쫓아서 가야 되는 게 이 강의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뭐 시간이 이제 뭐 제가 일부러 이제 강의를 올해 1, 2월 달에도 더 막 강의를 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 6, 7시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효율성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면 5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나가면 시간에 관계없이 뭐 어쩔 때는 조금 더 설명이 더 필요할 때는 뭐 좀 늦게 마칠 수도 있지만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딱 그 주에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요 부분을 딱 정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선생님들 서브를 만드십시오. 정치학은 서브 만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보통 서브를 만들어 놓고 서브를 못 돌리거든요. 근데 그 뭐 언어들도 내가 볼 때는 안 좋을 뿐더러 사실상 그 서브를 또 만드는 어떤 형태의 과정도 뭐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서브를 사서 봅니다. 서브 노트는 사서 보는 게 효과 없어요. 전혀. 이거를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제 이론 강의를 듣고 나서 이 부분을 스스로가 이 부분을 주어하고 수로를 잡고 문제 조건에 따라 스스로가 이 키워드를 한 번 정도씩 읽고 이해가 되면 나름대로 써보고 이 효과가 당장 안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이게 거의 답안에 밀도 있는 언어로 나타나게 되고 문제에서 뭘 묻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일단 되는 거예요, 사실상. 바로 이제 그런 형태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자, 하나 더 그러면 자, 4번 보면 선언, 자, 줄 거 보면 선언, 인민들이 지배하는 체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주의, 충동, 감정, 편견. 이러면 이제 중우정치에 이제 이 단어들을 일단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플라톤이 말하는 정치는 철인 정치인데, 철인 정치는 뭐냐면, 충동, 감정, 편견. 말 그대로 파토스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로고스로 다스리는 정치죠. 그죠? 그렇게 할 때만이 자, 정당하게 다스릴 수 있고 철인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바른 정치다. 올바른 정치다. 올바름. 자, 올바름에 관련되는 정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민주주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가장 큰 부분은 자기가 봐왔던 소크라테스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자기 스승인데 민주주의 치하에서 소크라테스도 고집이 너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죠. 살 수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죠? 그래서 참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그 잘못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엔 죽어가는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렇고 또 이 플라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후대에 먹힐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오히려 보면 가난한 자가 이런 주장을 했더라면 부자들은 이런 형태의 플라톤의 철학이나 정치학을 오히려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플라톤은 일단 뭐 귀족이었고 충분히 그런 형태의 학문적 활동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실상 민주주의에 반해서 귀족제를 바로 주장하게 됐던 거죠. 근본적으로 보면 이때 귀족이라고 하는 거는 상류층이죠. 플라톤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철인이죠, 사실은. 일반적 현실 정치에서 상류층이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 역량이 나라나 국가적으로 제대로 그 역량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전형적인 모델을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체라고 흔히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할 때 플라톤의 국가도 마찬가지고 자, 정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플라톤에서 볼 때는 자, 올바른 정체와 올바른 정체는 완전한 정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와 반대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될 건데 이 민주주의는 인민이 바로 다스린 정체죠. 이거는 불완전한 정체예요.
자, 온전한 정체는 플라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다? 귀족제다. 자, 불완전한 정체는 사실은 민주주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민주주의로 가기 이전에 여러 가지의 자, 과정들이 존재하게 되죠. 자, 과정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다. 자, 명예제가 나타나게 된다. 자, 명예제는 명예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때 명예라고 한다는 게 자신입니다. 인민 대중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의 명예를 바로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금권제죠. 그죠? 자, 금권제. 금권제 같은 경우 사유재산. 여기 이제 부자와 빈자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자가 이기겠지. 그죠?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와 빈자를 다 아우르는 형태의 부분에서 민주주의 부분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부분이.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부분을 눌러줄 수 있는 누군가 없을까?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누군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는 한 명의 사람을 채우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독재 권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민주주의가 어디로 빠지냐면 나중에 참주제로 일단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순환을 반복한다라고 일단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오히려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민주주의가 어기는 구조가 일단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외국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근대 초기의 자본주의 부분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게 됐던 거죠. 그죠? 수요 공급 부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급을 일단 독점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그걸 우리는 흔히 독과점 부분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구성이 되니까 결국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됐던 거죠. 민주주의 부분이 사실은. 그런데 결국엔 뒤에 누가 집권을 하게 됩니까? 바로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게 돼요. 나폴레옹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부분에서 그죠? 이런 부분이 구성되어서 있었는데 북한은 김일성이고 남쪽은 사실은 뭐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 독재를 어느 정도 뭐 내가 볼 때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일제시대 때나 아니면 조선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부분하고는 다르게 민주주의를 표방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 박정희 나타나게 됩니다. 이 플라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역사적으로 가만히 살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살펴보니까 정치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형태의 체제가 결국에는 뭐다? 불완전한 정체이다라는 거예요. 이 귀족제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철인이 나타나서 정치를 하지 않고서는 완벽한 정치가 안 되고 인민들은 언제나 비참하고 언제나 불행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바로 플라톤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5가지 정체 부분에서 바로 명예제가 나오죠. 그죠? 자, 둘째 줄 끝에 공익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자, 자신들의 명예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주어는 오히려 수로에 나와요, 지금. 자, 불완전한 정체. 이게 주어가 되죠. 불완전한 정체. 자, 그 다음에, 자, 금권제. 자, 사유재산. 그 다음에, 부자와 빈자. 그죠? 자, 민주제는 평등한 자유. 그래서 이제 빈자의 승리로 난다. 빈자의 승리. 자, 근데, 방종, 자, 자유분방한 주장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서 바로 중후정치가 발생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욕망이 굉장히 바깥으로 나오죠. 근데 결국 격정적인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 표방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독재를 하든지 아니면은 타국가를 침범하든지
그지? 그런 형태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요구 사항들을 일단 들어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열망하고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종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형태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면,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그죠?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상당히 잘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이 이외 정치학들의 많은 영향들도 구체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잘 볼 필요성이 있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 부분에서 나오는 게 선생님들이 잘 보셔야 하는 정치학에서 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인간 본성에 관련되는 이해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학 이론에서도 기존의 철학 이론들, 윤리학 이론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본성을 우리가 사회 계약론자까지 인간 본성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정치학자들은 거의 인간 본성을 합리적인 존재 아니면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학적으로 말하면 로고스적 존재 아니면 파토스적 존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묻지 않아요. 양자를 본다 하더라도.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부분에서는 바로 정착적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단 하게 됩니다. 자, 인간의 본성이 과연 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자,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어떤 존재이다. 자,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동시에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 우리가 보는 호모사피엔스를 흔히 이성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일단 합니다. 여기서 뭐 하나 빠진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말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과 동시에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 호모 루덴스는 뭐죠? 앙리 베르그송이 구체화시킨 인간 형태의 존재인데 호모 루덴스는 바로 도구적 존재이죠. 그죠? 이건 베르그송이 이야기를 했던 거고 우리가 흔히 잘 쓰는 정치학이 잘 쓰는 말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이다. 호모 폴리티쿠스. 인간은 정치적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요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내부 안에 다 이렇게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의 인간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인간을 어떤 인간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호모 폴리티쿠스. 이게 이제 폴리스 어원이 되죠. 자, 이 고대 아테네는 소규모의 자, 공동체로 번역이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 정치 공동체죠. 이 정치 공동체 내부 안에 인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은 개인으로 이해가 되죠, 그죠? 개인이라는 아주 원자적인 개념들이 뚜렷하게 출현한 시기는 사실은 중세 후반기부터 해서 근대 초기이지만은 이때 의미적으로 볼 때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뭐냐면 소규모 정치 공동체에서 포함 관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정치적 존재이자 정치적 동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영향을 받겠죠. 그죠? 자, 윤리학 이론에서처럼 이것은 뭐다? 이것은 가능태예요. 가능태이자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태죠.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전체죠. 인간은 여기에 영향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에네르기아에는 바로 국가입니다. 개인은 사실은 국가 내부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국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태로 이렇게 기능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 자아 실현도 사실은 국가를 통해서 바로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가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 영향력을 이렇게 바로 주는 겁니다. 자, 과거에 이제 뭐 기출이 바로 된 게 지금 23페이지 넘어가 보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본성상 국가나 가정은 개인보다 먼저 있다. 왜냐하면 전체는 부부보다 앞서서 있는 필연이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주어가 뭐가 나오냐면 6번을 보십시오. 자, 정치적 목표가 주어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목표. 그죠? 자, 정치적 목표. 자, 선한 생활이에요. 선한 생활인데 는 윤리적 생활. 그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바꿔 표현해 보면 삶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죠? 요런 것들이 뭐 된다? 실현된다. 자, 실현되려면 뭘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냐면 국가를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다. 자, 정치적 목표 동그라미하고 선한 생활의 실현. 그죠? 자, 실현인데 플라톤하고 달라지는 지점이 바로 뭐냐면 자, 둘째 줄에 인간의 자연적인 성질을 근거로 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자연적 성질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플라톤하고 다르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특히 정치적 존재라는 거예요. 고립돼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결국은 플라톤하고 같아지는 게 12번, 자, 테오리아의 생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실천의 최고 이상은, 이 바로 관조입니다. 관조. 그리고 요걸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귀족들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귀족정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귀족정을.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결론은 14-5를 보면 이상적인 국가는 중용의 특징을 갖는 소규모 폴리스이며 거기서 실현되는 질서는 각 개인이 분수를 알고 있는 자, 귀족제이다라는 게 바로 결론이에요. 자, 결론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계가 바로 나오는 게 이 그리스 아테네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영토와 인구가 굉장히 불어나게 되는 근대의 대규모 국가에게 이 형태의 정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귀족제뿐만이 아니라 민주제 역시 똑같이 공통적인 요소예요. 나중에 근대 민주주의 출현을 바로 자, 예견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국가 발생이 주어가 됩니다. 국가 발생. 국가 발생은 어떻게 된 건가? 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답안이 뭐가 돼야 되겠다, 지금. 국가가 생겨난 이유를 인간 본성에 찾는데, 인간 본성은 뭐다? 줄 거 보면, 사람은 본래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갈 수 없는 뭐다? 호모 폴리티쿠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결국 국가가 발생되었다라는 거죠. 그 조건을 선생님들이 안 놓쳐야 돼요. 조건을.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통변도 가능하겠죠, 사실. 그래서 국가 발생과 관련해서 이 주장을 한다. 그리고 국가 속에서 인간은 자기의 선한 삶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다? 실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실현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목표이기도 해요. 목표.
우리가 독해 훈련할 때 니코마코스 전략 봤죠, 그죠? 거기에 자족적이라는 의미, 그죠? 그 의미도 선생님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약간 관련시켜가지고 써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고대 그 그리스 아테네 직접 민주 정치는 자 밑에 보면 자 정당한 원칙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특징 중에서 자 정치적 평등을 갖는다 이게 정당한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핵심적 특성이죠 그죠 모든 공직 임기는 단기성이다 시민의 민회가 최고의 주권을 갖고 다 직접 참여하죠 그죠 보수 직업되고 공공무 포함하죠 일반 시민과 공직자를 가르는 어떠한 특권상의 구분도 없다. 공직 후보자의 선출에는 여러 가지 방법, 직접 선거, 추첨, 자 윤번제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려요. 선생님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이건 약간 그 스킬인데 제가 이 부분을 자석같이 끌고 가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모래가 있고 그 밑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이 금속 성분 부분이 있다. 이게 탄탄해지게 되면 이것만 이렇게 끄집어서 당겨야 돼요.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는. 이게 이제 굉장히 단단해지게 되는데 요거를 단단해지게 될 때 A라는 텍스트와 B라는 텍스트가 있다. 출제자는 A라는 텍스트에서 문제를 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정합적으로 딱 대응이 되면 4개가 딱 들어간다. 그러면 구나 단어가 4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칸이 어도 남은 부연을 B를 이렇게 써주는 거는 괜찮다. 왜냐하면 이게 정밀하지 못해서 A 텍스트 내부에서 3개밖에 안 들어갔다. 내가 채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럼 결국 3점이에요. 4점짜리라도 사실상. 문제 난이도가 엄청나게 그에 어려웠다. 이러면 넓게 매기면은 3개 아닌 2개가 들어가도 채점을 크게 줄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거의 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B 텍스트 부분이 약간 엷은 텍스트예요. 그러면 여기 수식으로 들어갈 수는 있다고. 근데 이제 문제가 바로 뭐냐면 A가 안 들어가고 B만 적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지금 요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점수는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인을 말씀드렸지만 교육학에 좀 더 봤으면 이걸 맞췄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팀에 있는 채점 많이 들어갔어요. 전공교육과. 본인도 공무원이니까 내가 모를 거라 나도 안 물어봐요. 내가 그렇게 가치 없이 행동 안 해요. 내가 작품에 이제 나한테 뭔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뭘 했냐면 나한테 한 말도 안 해줘도 된다고. 나 안다고. 내가 이야기. 그래서 둘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실기를 봐줘가지고 내가 그 두 선생님 있을 때 처음에 내가 대학원을 엄청 놀래는 거야. 내가 우리 팀으로 올 줄 몰랐지. 근데 두 선생님 우리 팀 왔어. 2009년에 내 강의 다 들었던 선생님들이야. 봐, 대단하잖아. 다 지방대 출신인데 서울에 5명 뽑을 때 봐. 5명 뽑을 때 2이가 됐잖아. 한 명이 제주대고 한 명이 전남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모르지 그 선생님들을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래가지고 수업실기 할 때 그때 와가지고 이제 한 선생님 와가지고 이제 좀 도움을 좀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힐튼에서 내가 만나가지고 밥을 사줬어요 둘이. 내가 또 박사를 이제 마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에 있을 때 뭐 밥을 같이 한번 먹었으면 싶어가지고. 왜냐면 식사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와서 대학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저와 같이 밥을 먹자 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이랬는데. 나 또 뭐 이렇게 또 거기서 또 따로 만나가지고 학교 근처에서 뭘 또 사주기도 또 조금 그렇고 실강에서 내가 예전부터 알았던 선생님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똑같이 이야기인 거야.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물었던 거야. 똑같이 아이들은 이렇다니까 그렇다니까 정말 비효율적인데 정말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건데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식을 채택하면서 결과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으로 가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제 답답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서 그냥 웃고 왔는데 방법적으로 뭐 똑바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말고는 뭐 다른 부분에 관련되는 대안이 있겠냐 내가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뭐냐면 요런 거는 요렇게 써줘도 되는데 이 단답이 있는데 이거를 디마키
추첨제, 그다음에 불안하니까 또 옆에 윤번제, 뭐 이렇게 답안 쓰면 안 돼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쓴다고 다 틀립니다. 사실상. 그래서 기입에서 정말 거의 같은데 차이가 없는 개념 같으면 모르겠는데 성격이 다르잖아. 추첨제는 그냥 무작위로 추첨하는 거죠. 그죠? 윤번제는 말 그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르다고 전혀. 근데 그거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야.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결정적으로 나중에 1점 정도 차이도 안 나요. 뒤에 떨어지는 부분이. 제가 왜 선생님들을 계속 이렇게 가냐면 이 시험은 객관식도 그렇고 주관식도 그렇고 만점 받아야지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단연간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게. 그 미세한 차이를 올려야 돼요. 그 올리는 점수 폭이 전공에서 이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법적으로 볼 때는 조금의 차이지만은 거기서 한타 내가 작년에 강조했듯이 하나하나 각 문제당 배점을 유사하게 다 썼어도 한타 따라가면 뒤에는 그 문제 총합이 이렇게 되면 컷에서 적어도 4점에서 6, 7점 포인트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론이에요. 특히 지금 시험에. 사실상.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작년에 지금 기출이 나왔는데 지금 올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문을 읽어보면 직접 선거나 윤번제 부분도 의미를 부여하면 비슷한데 자세히 읽어보면 추첨이 가까워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디마키가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형태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근데 뭘 지금 해야 되냐면 선생님들이 그 기출을 올해 시험에서 기출을 나중에 제가 풀어주겠지만은 7, 8월 되면 그 지문을 보면 추첨제의 난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거를 빼내야 돼요. 난점이. 그 이제 그것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되는 어떻게 보면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의 요소인데 뭐 내가 기출 다루면 뭐 다른 강사도 기출 다루고 뭐 다루고 그거는 뺏기고 따라올 수는 있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기출을 어떻게 재구성을 하고 기존 이론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고 또 아이들이 흔들리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 버릴 건 버리고 어떤 방향을 잘 구성해서 몰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기출을 다뤘던 거는 꽤 나름 그냥 효과가 기출에서 두 문제 정도만 잡으면 성공한 거야. 기출 본고에 성공한 거예요. 두 문제 세 문제 작년에는 엄밀하게 딱 들어가면 5문제 가까이 기출에서 나왔어요. 확률 포인트가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작년은. 근데 그 한쪽이 또 치우쳐가지고 올해 또 안 됩니다, 그거는. 이론이 된 상태에서 기출이에요. 그렇게 해서 끄집어 당기는 거. 우리가 도추도 나름대로 봤죠, 그죠? 내가 작년 문제풀이 할 때 보십시오. 콜버그 그 부분 보세요. 후기공동 접근법. 내가 강의할 때 이 표 안에 있는 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분명히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답안을 구성해 보니까 밑에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뭐 어떤 조직 구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상세하게 써가지고는 칸이 모자라 사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채점 포인트의 내용이 그 기출 부분에서 콜버그의 6단계, 4단계 바로 그 나온 객관식 안에 있는 그 형태의 지문이었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크죠, 그게. 왜냐하면 10점짜리인데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쓰다 좀 못 썼고 그 밑에 건 또 제대로 못 썼고 내가 볼 때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의 부분인데 그런 게 이제 큰 거야 해야 되는 부분들 자체가.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작년 3월 18일에 나왔을 때 뭐라 했냐면 내년엔 늦습니다. 내가 이야기했던 게 늦다는 건 뭐냐면 올해 힘들이는 것보다 내년에는 더 힘을 더 들여야 된다. 더 준비를 더 해야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마찬가지 내가 볼 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형태를 일단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와 관련되는 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마키 추첨은 민주주의 권위 내부 안에도 일단은 그냥 짤막한 명칭으로는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일반적인 건 그렇고 또 그 객관식 기출을 보면 이미 추첨이 나옵니다. 추첨이 내부 안에. 그래서 그런 형태의 부분이다. 뭐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이 기입형이 왜 중요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일단 나중에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은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너무 기입 위주로 공부하지 말고
논문형 위주로 공부하지 말고 서술형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서술형 위주로. 그래서 한 개념에 두 줄이 나오면 짤막 두 줄이고, 한 개념에 뭐 네 줄, 다섯 줄이 나오면은 그 형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일단 제가 뒤에 가면 이제 훨씬 더 문제의 조건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돼. 그리고 이거 정리하는데 선생님 시간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려요. 제가 중간중간에 잡아주면. 가서 뭐 그날 저녁이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냥 저는 정말 쓰는 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선생님들 스스로가 워드 치세요. 그냥 쳐서 그냥 본인이 한번 그냥 정리를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기출 딱 대비해 보세요. 딱 그 영역에 대비해 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 부분 있죠. 정치학 나와 있는 부분들. 거기서 고대에 관련되는 부분이 뭐가 없는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하고, 또 중간에 기억 안 나는 거면 또 한번 약간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3월달, 4월달에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잡아갈 수 있으면 잡아가면 제가 볼 때는 뭐 돼요, 사실. 뒤에 이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은 정리도 안 되고, 뒤에 가가지고 또 외워야 되고, 그거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게 뭐냐, 문제를 공유하면서 그냥 문제에서 어떤 개념 따라가고, 그것도 안 되면 뒤에 특강 자료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내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주장이 아니고, 수없이 제가 학교든 학원이든 무너지는 부분을 봐왔고, 단연간 합격을 못하다가 합격자가 찾아왔다. 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거의 다 일치되는 지점이 어떻게 보면 현상인 거예요. 사실상.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저런 이야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네. 근데 이야기했잖아. 전공을 어떻게 보면 내고난이라고. 사실상 내고난인 거고, 믿는 사실 있는 그대로 뭐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접근을 일단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강사가 스트레스가 많으면 학생들도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 이 과정을 다 겪어봐서 알아. 내가 얼마나 2005년, 2006년이 내가 기억이 나는데 수강생들이 갑자기 인강이 한 500명 가까이가 됐어. 500명이 갑자기 그 앞년도만 해도 원래 3월 달부터 제가 1등 할 때도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실강 수강생은 20명이 넘은 적은 크게 없어요. 거의 한 20명, 25명 선. 아니면 한 15명 정도 선. 1, 2월 달에 많이 오면 한 30명? 내가 볼 땐. 아마 그렇게 일단 됐던 패턴에서 7월 달부터 모의고사까지 보통 실강이 40에서 60명 정도였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2006년이 되니까 120명이 나타난 거야. 그 작은 과목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강의장이 나 때문에 바뀌고 해서 이제 이렇게 가장 큰 강의장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교육학 강의장을 썼어요. 아직도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 이제 내가 가진 부담이 뭐 어떻겠어요. 그 앞에도 뭐 2003년부터 3, 4, 5년 동안 열심히 했죠. 그때 내 잠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잤을 거야. 아마. 자료를 만들어주고 늘려주고 얼마나. 근데 결국 그 해에 내가 어떻게 됐어요, 그 해에. 윤리과에서 딱 찍어가지고 특강을 조직적으로 하고 딱 밀고 들어갔던 거야, 그 해.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익 주체가 너무 많아. 한쪽이 힘을 못 써. 그때만 해도 윤리과 어떤 교수님이 있다고 그러면은 특강을 조직적으로 안 했던 시절에 딱 붙잡고 들어간 게 바로 2006년도예요, 사실은. 다 피해서 낸 거야. 전부 다. 그러니 이제 이야기 자체가 뭐냐면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작용이 2007년에 나타나는 거야. 7년 난이도 떨어지면서 열버졌잖아. 7년에 내가 또 힘을 안 써봤겠어요. 실패로 몰아가는 거야, 뒤에는. 그래서 객관식 할 때 내가 문제만 잘 만들었지 이론을 안 넓혔던 거예요, 사실상. 거기다 후회는 전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스스로도 조정을 해야 하고, 2007, 8년도 이때 합격했던 수강생들이 찾아와서 나한테 전부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연수받으러 이제 선생님 정말 자료 정말 주의하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4년, 5년씩 떨어졌던 그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교원대 학생도 보십시오. 커서 10점 높은 학생도 보십시오. 보면 딱 그러잖아. 저는 학원 교재 안 봅니다. 전 자료 안 봐요. 이야기를 하는 게. 전 기본서 봅니다. 언어가 다르잖아, 벌써. 사실. 그리고 나중에 뭐 특강하면 그 특강에서 그냥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지. 근데 다른 친구들은 특강을 해주면 특강이 나올 거라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특강을 듣잖아. 자료나 이런 게. 차원이 다른 거야.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야, 이제. 스스로 복습하는 거야, 이제. 복습하고 확인할 거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 교과서를 정리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컷의 10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선생님들은 지금 그런 학생들이 소수의 30% 정도라고 한다면 과거의 선생님들은 80%가 합격할 선생님들은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대 다수가 2000년대 이때도 다 족보 특강 다 따라갔어요. 근데 결과 다 안 좋았어. 다 그냥. 그게 이제 시대적인 부분하고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어떻게 보면 나타나게 된 거죠. 어쨌든 뭐 1월 1, 2월 강의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지만 정치학은 뭐 올해 강의 부분에서 명확한 강의 중에서도 세부 조건에 따른 부분에서 그리고 좋게 생각해 보면 재미가 있는 게 재미를 들이세요. 누군 재미없다는데 이 윤리학은 어때요? 한 개념에 보면 제 교재를 봐도 상중 하 정도의 이론 밀도가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정치학은 뭐냐면 이게 한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에 따른 부분에서 이렇게 밀도가 높지 않아요. 응? 그리고 요 개념하고 요 개념하고 관련성을 명확하게 몰라도 실질 정도 시험 문제 나오면 풀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A는 A다식으로 대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를 원자적으로 나눠가지고 잘 이렇게 분별을 하다 보면은 공부하는 게 사실상 뭐 재미가 뒤에는 어느 정도 붙어요. 또 예전에 정치학을 되게 재밌어 하는 선생님들도 예전에 많았어요. 공부할 때는. 예. 이제 그때는 왜냐하면 정치학 공부할 거리가 없었거든. 없었는데 이제 그걸 제시해주고 또 박 선생 같은 경우에는 난 내가 지금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나 학원가에 난 내가 볼 때 좀 약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내가 볼 땐 드는데 뭐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 민주주의 권위나 국가 권위 부분에서 사실상 학생들이 그때도 그 기본서를 몇백 페이지 이상을 봤는데 그걸 와가지고 이제 강의 때 정리를 해주니까 나름대로 그런 거야. 그래서 성건이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학생들 국가 권위, 민주주의 권위 보는 자료들 보니까 전부 쓸데없는 거 보고 있다는 거야. 자료가. 요약에 비전공자가 가르치니까 그런 거야, 그게 사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서 보면 윤리과에서 쓰는 정치학이 뭔가, 그리고 박형님 제자 부분에서 대학 다닐 때 강의를 들었던 그 내용들도 이 강의를 어느 정도 듣고 나서 같이 구성을 해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따라가면 제가 볼 땐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 제외하고는 일반 정치학 이론들은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 좀 애매하게 됐네.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